제임스 스탁데일이라는 분은 이제 미국의 해군 장교셨고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이제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걸 견디고 살아내셨으니까 짐 콜린스가 이제 이분을 인터뷰를 한 거죠.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먼저 이렇게 떠났냐 했더니 세 부류로 나눈다면 끝났어, 난 죽었어, 약간 이렇게 비관했던 부류. 야, 미군이 곧 우리를 구출하러 올 거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낙관론으로 이렇게 희망을 가졌던 사람. 근데 이분의 말씀은 둘 다 빨리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관론이야 뭐 그냥 뭐 밥도 못 먹고 막 이러면서 그냥 시름시름 했지만 포기하고. 그렇죠. 근데 낙관론은 또 내가 낙관했던 것보다 너무 이게 늦어지니까 절망으로 이제 확 그냥 바뀌면서,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를 견디고 받아들이고 견디다 보면은 뭐 구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견디자라는 약간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잘 지내셨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상반기에 많이 틀렸다라고 욕도 많이 먹는데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래도 이제 논리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도 모시고 한번 내년 어떻게 될까, 지금 시장 어떤 상황인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계엄령이 계엄령을 시행했다가 또 해제를 했다가 지금 이제 뭐 탄핵을 한 해 만에 이런 지금 이제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반응은 더 좀 냉랭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채권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좀 분위기를 좀 전달해 주신다면 어때요? 일단은 뭐 글쎄 회사야 뭐 대표들이 운영을 잘해서 성과는 괜찮지만 어디 가서 뭐 좀 세일즈를 하려고 하면 요새 국장을 누가 하냐, 국장은 정말 쳐다도 보기 싫다, 막 이런 약간 국장을 되게 혐오하는 정서가 너무 높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다들 미국 주식을 하려고 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주위에 보면 지금 당연하게도 지금 코인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많이 좀 계시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 주식과 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국내 주식이 지금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간 이런 좀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이벤트까지 터지니까 뭐 더더욱 지금 이렇게 멀리하는 듯한 그죠. 현실이 좀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자산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서두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컨셉이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김영훈 교수님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런 그 스탁데일 패러독스라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좀 되게 재밌어서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임스 스탁데일이라는 분은 이제 미국의 해군 장교셨고요. 훈장을 엄청 많이 받으셨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베트남 전쟁 당시에 이제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저런 옷을 입고 다니면 지금 무거워가지고 막 이쪽으로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사실 8년이나 포로 생활했으면 얼마나 고생했을지 뭐 우리가 뭐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쵸. 뭐 군대에만 있는 것도 괴로운데 포로를 8년.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걸 견디고 살아내셨으니까 이제 짐 콜린스가 이제 이분을 인터뷰를 한 거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안타깝지만 먼저 이렇게들 세상을 떠났냐 했더니 이분의 말씀이 딱 보니까 대략 한 세 부류로 나눈다면 일단 딱 잡혔을 때 끝났어, 난 죽었어, 약간 이렇게 비관했던 부류. 다른 하나는 미군이 곧 우리를 구출하러 올 거다. 그러니까 이 생활을 그냥 금방 끝낼 거다. 그냥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러니까 잡혔지만 금방 풀려날 거다. 이렇게 낙관론으로 이렇게 막 희망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그러면 낙관론으로 가진 사람이 좀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분의 말씀은 둘 다 빨리 둘 다 빨리 이렇게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관론이야 뭐 그냥 뭐 밥도 못 먹고 막 이러면서 그냥 시름시름 했지만 어차피 포기하고. 그렇죠. 근데 낙관론은 또 내가 낙관했던 것보다 너무 이게 늦어지니까 이제 아주 절망으로 이제 확 그냥 바뀌면서 비관을 했던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됐다라는 거죠. 그게 좀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해 보면 낙관적으로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좀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돈 벌지 막 이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반만 맞는 얘기고, 사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를 견디고 받아들이고 견디자.
견디다 보면은 뭐 구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견디자라는 약간 낙관도 비관도 아닌 쪽에 이렇게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끝내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만연한 분위기 중에 하나가 약간 이제 미국 주식과 코인에 대해서는 이게 낙관론이 워낙 지배적이고 맞아요. 그래서 조금만 뭐 이렇게 조정이 와도 이건 뭐 금방 괜찮아, 금방 이렇게. 다시 우상향할 거야 하지만 국장에 대해서는 또 이제 뭐 다 끝났어. 뭐 이제 뭐 반등이 뭐 그런 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또 하염없는 비관론. 그러니까 이게 극도의 낙관론과 극도의 비관론이 좀 이렇게 시장을 이제 지배하는 것 같은데 세 군데가 뭐 자산시장 전체로 보면은 뭐 워낙 저보다 오래 하셔서 잘 아시듯이 이게 서로 순환하잖아요. 뭐 이렇게 어느 한쪽만 이렇게 더 가고 양극화가 계속 더 극단으로 가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 이거를 좀 이제 가령 국장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괴롭겠지만 이것도 이게 언제 이 괴로움이 끝날지 모르겠으나 이걸 이제 견뎌보자 약간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이 표현을 보니까 옵티미즘을 가진 리얼리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는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여기 보면 밸런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 그렇죠. 밸런스를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사실 해주신 이유가 아마 현실을 좀 봐야 된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이 아마 좀 녹록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현실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맞나요? 예, 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제가 너무 비관론에 빠지면 이제 또 그렇죠. 이렇게 좀 이렇게 중심으로 또.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맞아요. 충분히 저도 있으시니까. 너무 힘듭니다 요새. 얼마나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밸런스를 잡으려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그런 시기인 것 같다라고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흔히 뭐 내수가 안 좋다 하는데 사실 뭐 내수가 뭐 좋다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항상 뭐 힘들다 안 좋다라고 그렇죠. 자영업자는 다 죽겠다 이러지만 근데 내수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인 이제 소매 판매액 지수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외환위기, 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이럴 때마다 저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년 일시적으로. 동기 대비 마이너스로 간 적은 있어도 네. V자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뭔가 긍정론을 가지고 살면 이게 맞아 떨어졌던 그냥 이건 일시적이고 좋아진다 하면은 실제로 좋아진 게 이제 과거의 패턴인데 지금은 보시면 이게 지금 10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 이게 일단 현실이고 이거를 일단 어찌나 뭐 이제 다음 분기면 혹은 내년이면 좋아지겠지 뭐 이렇게 근거 없는 낙관론보다는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 근데 일단 살아남자 이런 각오로 좀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큰 틀에서는 좀 그렇게 조망하고서 뭐 주식, 뭐 채권, 부동산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환위기, 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모두 이게 보면 좀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런 그림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안 좋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주식 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사실 저는 국내 주식을 한 20년 전 대학생 시절 때 처음으로 접해보고 한 5년 정도 한 다음에 국장은 답이 없다. 이미 한 그 예전에 이제 그냥 국내 주식의 어떤 한계 이런 걸 느끼고서는 그 뒤로는 이제 재테크는 그냥 뭐 부동산 뭐 이제 비트코인 그런 거로만 이제 좀 신경 쓰면서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제 커리어도 결국은 이제 국내 주식을 업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채권, 은행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몸담으면서 정말 국내 주식을 업으로 삼지 않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었어요. 네. 그 정도로 국내 주식에 되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계셨는데. 있었죠. 그리고 그게 다 이제 지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그 맞아요. 문제들 때문에 맞아요. 이제 저도 장을 되게 안 좋게만 봤었던 건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2년부터 한 2024년 동안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한 6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따가도 한번 언급하겠지만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투탑인 이제 반포 압구정동의 아파트 평균 평당가도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대략 보면은 한 7.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최고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냥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20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상승률이 사실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코스피는 시가총액은 더 늘었으니까 부동산 지금 우리나라 중에 제일 좋은 거 2개를 꼽은 거고 코스피에서도 만약에 상위 한 뭐 10개, 20개로만 좁히면 이거보다 더 높게 그렇죠.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동일한 기간, 뭐 이렇게 22년이라는 기간 설정했을 땐 수익률이 사실 상승이라는 것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비슷했다라는 거를 하나 일단은 뭐 말씀을 드리고 요 차트는 일단은 여기 이제 흔히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거로서 이 회색 선은 코스피 지수의 지난 1년간의 어떤 평균, 1년 평균을 이제 요 회색 선으로 나타낸 거고 네. 검은색 선이 이제 코스피 지수 현재 지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이제 시그마로 이제 나타냈을 때 네. 지금은 대략 1시그마가 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빨간 선이 플러스 2시그마고 파란 선이 마이너스 2시그마라고 봤을 때 이 긴 세월에서 보면은 플러스 2시그마쯤 갔을 때는 여지없이 좀 네, 내려오고 조정받고. 네, 마이너스 2시그마쯤 가면은 그러면 이제 반등하고. 다시 반등을 하고 이런 게 크게 보면 결국은 반복이 됐다는 거죠. 오직 가격과 변동성이라는 것만 가지고 네. 이렇게 후행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은 이게 코스피의 1년 평균이 한 2,640 정도 되는데 지금이 2,400대에 왔으니까 딱 이제 마이너스 2시그마에 딱 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과거를 봤을 때 마이너스 2시그마를 얼마나 더 오래 견뎌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이 정도면은 기술적으로도 주식을 팔기보다는 그냥 그쵸, 뭐 그쵸. 홀딩하거나 뭐 일부 기회를 더 잡거나 이럴 만한 그런 지수대지 맞아요. 여기서 더 이제 아래로 물론 이제 코로나라든가 금융위기 때 잠깐씩 이렇게 더 밑으로 가긴 했어도 결국은 이제 기다리면 이 마이너스 2시그마보다는 네. 위로 올라왔던 게 긴 시계열에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너무 비관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한 가지 포인트고 어제 제가 이제 그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이은택 팀장님이라고 이그전 네네네. 그 글에 보고서에 보니까 월봉이 지금 5개월 연속 음봉인데 네네. 요런 경우가 08년 금융위기, 예. 97년 외환위기 외환위기. 뭐 등등을 제외하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없었다. 그 말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좋아지겠지. 예, 네네네. 두 번째는 그런 게 오나? 그러게요. 그런 게 오나? 그런 게 오나 하는 생각.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좀 동시에 들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아요. 그리고 가격도 많이 하락한 것도 맞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한번 이렇게 국장을 이렇게 혐오하던 사람이지만 이제 기대를 갖는 부분이 뭐냐면 네. 결국은 정부가 어떤 드라이브를 걸고서 쭉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은 이제 그 길을 결국은 시장이 따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일본도 지수가 이제 밸류업 같은 그런 걸 하고 나서 이제 증시가 많이 올랐고 사실 지금 코인 시장이 이렇게 잘 된 것도 미국 정부 정책이에요. 그냥. 정책의 힘이 네, 이렇게까지 맞아요. 지금 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부동산은 하락하지 않고 우상향한다 이런 믿음이 좀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지만 사실 2013년까지만 해도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강남도 막 계속 집값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좀 되는 거다. 뭐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팽배했었는데 근데 이제 2014년에 이제 당시 최경환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부동산부터 이렇게 뭐 LTV나 DTI를 완화하고 뭐 그다음에 9일 대책 내고 또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부동산을 어떤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처음에는 2014년에 당시 언론의 반응들은 뭐 약효가 다 했나? 뭐 무슨 암울하다. 뭐 부동산 거래와 주택 가격은 다시 횡보 내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뭘 이렇게 하는데 그냥 거래도 안 되고 지금 가격도 안 올라.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하는 좀 그런 보도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 2015년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다 맞아요. 목도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부동산이 이런 불장이 온 것도 사실은 이때 당시 정책이 정부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유사한 방향으로 끌고 가니까 부동산이 반등을 할 수 있었듯이 지금 뭐 올해 이제 밸류업 원년이었는데 뭐 지금도 냉소가 좀 가득하죠. 막, 맞아요. 뭐 다운업이다. 밸류 다운이다. 밸류 다운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그죠?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지금 전국이 이렇게 됐으니 이것도 추진력을 잃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주식 투자 인구 그러니까 지금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인구가 이제 예탁원 자료에 따르면은 한 코로나 전까지는 대략 4,500만 명 수준에서 계속 정체됐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1,400만 명대로 안착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작년 통계인가 보니까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 뭐 온다고 뭐 그렇게 봤는데 그러니까요. 물론 그러니까 지금 국장 혐오한 정서가 지금 그때 더 심할 수 있다. 그쵸 새로 진입된 요 1,000만 명의 분들이 이제 지금 손실을 보시다 보니 이제 더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긴 할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야당도 지금 뭐 부스트업 이런 거를 내놓은 거는 결국은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게 한마디로 다 유권자
있다 보니 결국은 여기를 더 훨씬 과거보다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됐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익스포저 크기 자체가 워낙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주택자가 1,500만 명인데 이제 상장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이제 1,400만쯤 되니까 뭐 이 수적으로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움직임, 이 동력은 앞으로도 좀 계속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은 좀 과거와는 좀 다르게 좀 봐야 할. 그러니까 정책이란 거를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일단은 합니다.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밸류업이 원년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정부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뭐 탄핵이네 뭐네 지금 추진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뭐 내년에 뭐 정권이 어떻게 됐든 또 하겠죠. 또 하겠죠. 그렇죠. 지금 이거는 여야가 지금 완전히 서로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그쵸. 뭐 상법 개정이든 무슨 개정이든 이게 다 큰 틀에서는 하겠다는 거니까요. 뭐 합치가 네.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지금 당장은 뭐 이제 코인 시장이 워낙에 모멘텀을 크게 받고 있고 또 이제 특히 미국 이 워낙 좋다는 데에는 지금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사실 보시면 이제 글로벌 GDP에서 이제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미국이 이렇게 글로벌 GDP에서 미국 GDP가 차지한 비중이 올라갈 때마다가 달러가 강세로 갔었던 시기고 요 시기들이 이제 미국 증시가 워낙 좋았던 시기죠. 그리고 요게 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게 떨어질 때가 이제 네. 달러가 약세로 되면서 비미국이 이제 막 증시라든가 이제 화폐 가치가 좀 좋아지는 네.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그럼 미국이 이렇게 왜 이렇게 좋냐라고 하면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 하나는 요 시기에 요 저금리 이런 시기 때 이 AI 투자를 비미국 대비 압도적으로 미국이 그럼요. 많이 해서 네. 결국 이 투자의 과실을 지금 가져가는 이게 한마디로 이제 생산성 높이는 대로 이제 올바른 투자가 이제 집중적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 하나고 그리고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라는 게 미국은 이제 그 자기네들이 금융위기 겪은 이후로 이게 검정색이네요. 그렇죠. 검정색, 검정색 점선인데 이거를 쫙 끌어내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투자에서 성공했고 또 이제 빚도 갚았어요. 그렇죠. 빚도 갚아버리니까 이제 건강해진 소비, 거죠. 그렇죠. 이게 소비가 추세선보다도 더 위를 그냥 꾸준히 지속하는 이게 많은 맞아요. 분들이 금리를 높이면 이거 밑으로 꽉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서 침체 올 거다라고 했지만 정작 보니까 이제 빚이 없고 수령금이 많아가지고 MMF에 넣고 오히려 이자 수익이 들어서 그거로 막 소비를 더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지 금리 않습니까? 올리면 보통 이제 수요가 좀 둔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자 받아도 돈 더 많아서 야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참 저는 놀랐던 게 미국에서는 집을 사는 사람 중에서도 3분의 1은 그냥 올 캐시로 집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빚을 내서 사는 게 너무 당연한 생각하지만 네. 여기는 뭐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제가 생각해도 내년까지는 그래도 약간 이런 미국의 비미국 추세가. 대비 탄탄한 상황은 일단은 가는데 네. 근데 한편으로는 꺾이는 시점이 결국은 지금 많이 투자한 요거의 어떤 그 성장률, 생산성 같은 게 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둔화가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여기가 이제 탁 좀 변곡점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엔비디아도 이제 한없이 성장하다가 이제 성장률 자체는 좀 낮아지듯이 낮아지도 100% 근처입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 낮아져서 그 정도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둔화가 될수록 이제 강달러와 요 흐름도 이제 다시 변곡점이 올 수는 있다. 그게 빠르면 내년일지 후년일지 그건 모르겠으나 네. 이런 시기가 오면은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만 이렇게 지금 쏠리던 지금 요거는 자금이. 그렇죠. 지금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주식에서 미국이 보유한 해외 주식을 뺀 이 추이가 지금은 한마디로 다 글로벌 자금이 다 미국으로 가고 있는 이게 참 기가 막힌 그림이에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런 흐름이지만 사실 과거에 보면 이런 시기도 있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반복되는 그런 거니까 음. 지금은 이제 어떤 글쎄 이게 클라이막스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이고 네. 이것도 언젠가는 또 이렇게 되는 날이 오기는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무조건 미국만 더 하고 우리나라는 안 된다. 이 생각에서는 좀 큼직한 틀에선 좀 벗어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러니까 배문선 팀장님이 원래 뭐 한국 주식을 좋아했어가지고 그러다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원래 그냥 별로 좋게 보지 않았지만 요건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네요. 그렇죠. 지금 뭐 S&P 500이 PR이 뭐 21, 22이고 코스피가 8배라는데 그게 그럼 S&P는 뭐 이제 PER 30을 넘어가고 한국은 뭐 5배를 향해 간다. 이거보다는 맞아요. 어느 정도 이 격차를 좀 줄이는 피는 쪽으로. 게 역사적으로는 항상 그런 흐름으로 네. 갔다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추세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가 이거는 이제 환율과 코스피를 그냥 갖다가 넣은 그림인데 보시면 환율이 오를 때 코스피가 빠지는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이렇게 좀 내려갈 때가 좀 코스피가 그래도 오르는 올라가는 약간 서로 그렇게 역의 상관계가 좀 있거든요. 그거는 쉽게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주식시장은 이제 외국인의 리얼머니가 들어오는 시장인데 야, 이 나라 화폐 가치가 빠져? 역시 빨리 빼야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도 역시 외국인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중요한 동력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금 환율이 이제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이제 채권을 하는 입장에서도 네. 되게 좀 약간 놀랐던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사실 11월에 금리 인하를 대부분 생각하지 않았다가 예, 그러니까 금통위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전문가 설문조사하면은 한 85%가 이번엔 동결이다 이렇게 답변했었는데 그냥 금통위에서 딱 이제 금리 인하를 해버리니까 좀 많이들 좀 놀랐죠. 그러니까, 저도 놀랐어요. 예. 그날 그죠? 그러니까 사실 금리 인하를 아마 이번에 못 할 거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경기가 안 좋긴 한데 환율 보면은 이거 환율이 이런데 할 수 있겠냐? 또 이렇게 한국은행이 계속 가계부채랑 환율을 얘기했는데 아마 이번에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좀 비두기적인 애널리스트도 내년 1월에 할 거다라고들 생각했는데 이걸 해버렸으니까 당연히 이제 환율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 보면 2021년에 1,100원이었던 게 2022년에 1,200원, 23년에 1,300원, 24년에 1,400원. 그게 무슨 뭐 매년 100원씩 지금 뭐 끝자리 맞추기 하듯이 올라가니까 야 그러면 내년은 1,500원, 후년 1,600원이냐 진짜 막 이게 지금 한 3, 4년 넘게 계속 오르는 추세를 겪다 보니 끝없이 더 오를 것 같고 막 지금 그런 걱정이 많이 되죠. 저는 들거든요. 근데 이 환율이란 것도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환율이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낸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시면 회색의 일본과 검은색의 중국이 서로 약간 비슷하게 좀 짝지어서 좀 움직이거든요. 시차가 있긴 한데 비슷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예, 시차는 있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도 겪었던 게 1,400원 갈 뻔했던 환율이 한번 1,300원까지 내려왔던 적이 있는데 이때가 한번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서 확 엔화가 좀 강해졌을 때 더군다나 그냥 우리 또 같이 강해졌고 또 중국이 이제 뭐 크게 부양한다라고 했더니 그래서 위안화가 강해지면서 우리도 이제 막 같이 이때 막 끌려 내려가서 1,300 후반이었던 게 1,300 초반까지 일거에 그냥 내려왔던 경우이거든요. 그것처럼 사실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리고 뭐 중국이 계속 지금처럼 이제 화폐 가치를 지키는 정책을 하면은 원화도 어느 수준에서는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요거부터는 사실은 이제 저의 뇌피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니까 서로 지금 전문가마다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사유로 트럼프의 당선과 레드웨이브를 꼽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관세를 이제 매기거나 아니면은 트럼프가 계속했던 말인 너네 한중일 화폐 가치가 너무 낮다. 이걸 끌어올려라 뭐 이런 공격이 환율 조작국을 한다든지 그렇죠. 예. 이런 거를 생각하면 차라리 지금 미리 환율이 올라가 놓는 게 트럼프의 공격을 받고 나서 대비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나. 즉 1,380원에서 너네 환율이 지금 너무 높으니까 낮춰라 뭐 해서 억지로 어떻게 낮춘 것보다는 한 1,400 중반에서 이제 그런 지적을 받고 낮추는 게 더 이제 우리의 경기라든가 이제 방법론이 좀 더 수월해지는 걸 좀 대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약간 그런 그 뇌피셜도 뭐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금통위에서 한 총재가 이야기한 부분이 저는 이제 환율 약세 그러니까 원화 약세를 감수하고도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배경에는 아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에 뭐 그게 관세를 대비한 것이든 아니면 트럼프가 되고 나서의 환율을 다시 불확실성을 보는 거든 이제 가치 화폐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든 만약에 화폐 가치를 다시 높여야 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면 어찌 보면 사실 화폐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것 자체는 뭐 우리가 지금 갑자기 성장이나 뭐 다른 걸 끌어올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약간 긴축적인 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풀었다가 트럼프의 공격을 받은 뒤로는 좀 고통스럽다라도 긴축적인
환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는 한번 대비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예. 네, 안 그래도 사실 안 좋은데 여기서 또 긴축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상황이 네. 그렇다는 거죠. 이제 뭐가 덜 힘드냐라는 길을 이제 네. 택해야 된다면 그렇고, 그리고 한편으로 중국 이제 우리가 화폐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여기서 더 환율이 상승하지 않으려면은 많이들 예상하시는 게 이제 트럼프가 돼서 이제 또 중국을 이제 공격하면 이제 위안화를 아마 절하할 거다 이런 예상들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위안화가 절하되면 아마 원화가 또 같이 또 더 약세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중국이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위안화 가치를 이렇게 좀 지키고 있는 이유가 대략 이제 과거를 반추해 봤을 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뭐 하나는 이제 위안화를 일종의 좀 약간 글로벌 국제화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요동치지 않게. 그렇죠. 좀 일부러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가오 잡는 거다. 약간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 공격을 했을 때 그때 한번 절하를 했는데, 그때 절하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숨겨진 어떤 달러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거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절하를 했었던 게 너무나 힘들었던 대가들을 치렀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절하를 하는 게 좀 약간 한 번 해서 뒤어봤다 보니 이렇게 그 길을 쉽게 택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덧붙이면은 어찌 보면은 그렇게 막 절하로 막 일방적인 절하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가 관세를 매긴다고는 했는데 사실 이전에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막 하다가 결국은 약간의 타협을 본 것은 관세를 더 막 높이기보다는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겠다라는 쪽으로 무역 협정을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코로나가 터진 바람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힘들어서 이걸 좀 당분간 못 하겠어라고 해서 이게 좀 흐지부지 되긴 했지만, 지금 다시 트럼프가 왔으니까 아마 그때 못 지켰던 거 지켜라라고 당연히 그럴 거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꼭 무조건 관세를 물게 된다라는 것보다는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이 있다면, 그러면 저라는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뭐 1억 불 이거 수입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만큼을 어쨌든 달러로 수입을 해줘야 되는데, 자국 화폐 가치를 너무 낮춰버리면 이게 수입을 늘리기도 너무 힘들고 인플레로 작동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쩌면 지금 전략적으로 계속 이제 화폐 가치를 절하를 안 하면서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그 중국이 절하를 안 한다면 그 자체가 원화가 너무 막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완화해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나. 너무 이제 원화가 상방이 열려있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좀 반대되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원화에 대해서는 좀 약세 전망들이 많고 사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는 방법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거라고 보겠습니다. 네네. 부동산 이야기요? 예, 부동산은 네. 이제 제가 이제 상반기에 저는 이제 2021년 이후 2022년부터는 좀 서울도 뭐 피해갈 수 없는 일종의 어떤 긴 침체에 고정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했지만 상반기 너무 뜨거웠죠. 맞아요. 특히 서울에 좀 상급 지역일수록 이제 너무 뜨거웠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고점인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전고점을 돌파하는 정도까지의 상승은 침체장에도 데드캣 바운스란 건 나오지만 이 정도로까지 반등이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으니까 이건 제가 이제 틀렸던 부분이고, 틀렸다라고 해서 그거를 그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좀 복기를 해보면 이제 앞으로 전망을 하는데 이제 논리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언급을 좀 드리자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출 금리가 시장과 너무 다르게 돌아갔다. 맞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하나, 한번 설명해 주셨죠. 그쵸?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비아파트 영역을 좀 이렇게 너무 좀 무시했는데, 즉 이 시장은 아파트랑은 다르다, 약간 좀 구분된 시장이다라고 본 측면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빨간색 선이 이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거든요. 네네. 보시면 기준금리는 3.5%를 쭉 고금리를 유지를 했는데, 이 시기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굉장히 급격히 내려왔는데, 이게 특히 대기업 대출 금리와 비교해 보면 이게 굉장히 차별화돼서 빠르게 내려왔던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가상금리를 많이 좌우한 게 또 이제 연체율인데, 보시면 대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상당히 낮은 이런 수준에 있고,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이미 대기업보다 높은 상황에서 더 높아지는데도, 그러네요. 예, 이렇게나 더 높은데도 이거를 더 이렇게 했다는 거는 사실 정책적인 힘이 작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심지어 사실은 당연하게도
1년짜리 정기예금보다 주담대 금리가 항상 최소한 1%포인트는 더 높은 수준에 있어 왔는데 올해 7월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만나는 수준까지 왔었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대 차가 없다라는 거는 가게 입장에서 무조건 당연히 빚을 내야 되는 어떤 거죠. 사람도 주담대를 내서 뭔가를 투자해야 되는 상황으로 갔었다는 거죠.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만약에 한 이 정도 수준으로 금리가 내려왔더라면 과연 이 정도 불장이 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은 얘기가 어차피 금리 인하로 여기까지 가는 그림이라면 뭐 먼저 온 게 대수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유동성이란 게 졸졸졸 나오는 것과 맞아요. 한 방에 확 나오는 거는 이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그거는 너무 다르죠.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올해 상반기 이런 여건에 있었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저도 그래서 이때는 약간은 헷갈렸던 게 심지어 그 스트레스 DSR 2단계도 원래 7월에 하려던 거 9월로 미루고 막 이러니까 야 이게 내수가 안 좋다고 결국은 부동산 부양 쪽으로 정책을 이렇게 키를 잡은 건가? 이렇게 가계대출 이런 건 어쩌려고 하는 거지 싶었는데 7월 달까지 이게 너무 이제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버리니까 즉 작년에 주담대가 총 한 22조, 28조 그 정도 늘었는데 올해는 3, 4분기까지 벌써 50조 가까이 늘었거든요. 훨씬 빠른 속도로 이제 주담대를 많이들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금은행 기준으로. 네. 근데 뒤늦게 이제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가계 부채 관리해야겠다라고 확 잠근 게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주담대 금리는 확 이렇게 올라가 버려서. 근데 저게 이제 지금 아마추어 정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정책을 하는데 좀 뭐 할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금 금리는 당연히 이제 기준 금리를 따라 움직이니까 네. 예금 금리는 낮아졌는데 낮아졌네요. 대출 금리는 올라가 버려서 오히려 더 긴축적인 상황으로 지금 가계가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참 정치가 참 리스크이기는 한데 지금의 어떤 기재부나 금융위 이런 쪽의 입장은 가계 부채가 지금 더 막 이렇게 폭증하면 안 된다. 이쪽으로는 지금 이게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러면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관리를 한다라는 기조 하에서는 뭐 이미 내년도 GDP 성장률 굉장히 낮은 걸로 다들 지금 전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가계 대출 증가율도 내년에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나갈 걸로 예상을 하면 그러면 내년 초가 된다고 해서 이 기조가 막 확 풀린다? 좀 그렇게 낙관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 상반기 같은 상황은 조금은 재현되기가 어렵다. 조금은 이례적인 상황이었지 않나. 이제 네. 가계부채 관리하는 기조로 당분간은 간다라고 봐야지 않나 싶은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빌라나 뭐 이제 오피스텔 이런 데는 이제 야 그런 거 많이 지어봤자 아파트 그쵸. 가격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저도 그거는 이제 되게 공감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네. 근데 우리가 지난 2년간 겪었던 일은 뭐냐면 어쨌든 아파트 시장은 이제 뭐 둔촌주공 살리기 이런 유명하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하방을 받치는 쪽의 정책들이 나왔단 말이죠. 뭐 이제 정책 자금이든 이제 뭐 LTV나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거든 그런 게 있어서 과거의 수도권 그 약세장일 때는 이게 아파트 경매가 이 정도로 나왔었는데 네.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경매로 안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경매로 아파트들은 안 네. 나오는데 반면에 이제 요 회색이 서울이거든요. 이 자료는 이제 IBK 투자증권의 이제 건설 네. 파트의 조정현 애널리스트가 이제 수고해 주신 부분인데 이때 이제 빌라나 그런 비아파트 경매는 요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는 특히 서울이 엄청나게 이제 경매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치는 여파가 경매로 한번 들어가면 이게 낙찰되기까지 한 뭐 4개월에서 6개월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에서 6개월간은 이 물량들이 전월세 시장에서 사라져버리는 효과가 나는 거고. 경매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빌라나 이런 비아파트가 전월세 시장에서 물량이 사라져버리니까 이렇게 전월세 계약 건수가 비아파트의 전월세 건수가 줄어든 만큼 이게 다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가버려서 그래서 이제 아파트의 전월세가 왜 올랐냐 하면은 이렇게 지금 빌라나 이런 것들이 경매로 막 지금 넘어가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들이 전월세 시장에서의 공급이 막 이렇게 막혀버린 거 이게 지금 좀 어느 정도 기여를 좀 하고 있다. 그 말은 곧 이제 또 역으로는 빌라나 좀 약간 비아파트 쪽이 좀 안정이 돼주면 그러면 아파트의 어떤 전월세 쪽도 좀 더 안정화되는 효과가 좀 기대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빌라에서 경매가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공급이 딸려서 전월세 가격이 올랐다. 그것이 아파트 쪽으로까지 연결 좀 된다. 맞습니다. 게다가 요새는 다들 이제 허그에서 이제 전세자금, 전세보증금 이제
그 보증보험을 들고 이렇게들 계시니까 이렇게 내가 살던 빌라나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면은 나는 기존 세입자는 허그로부터 그냥 보증금을 돌려받고 네네. 이 물량 자체는 이제 경매로 들어가니까 아무도 이제 전월세를 살 수 없는 당분간 전월세를 살 수 없는 물량으로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세로 못 가면 이제 월세로 가고 월세로 가면 그쵸. 월세 부담이 높아져서 소비가 안 되고 이게 그런 연결이 게 되는 또 거죠. 같이 연결이 되고 네. 또 이제 어떻게든 또 이제 빌라에서 포비아를 느끼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아파트 이제 뭐 좀 더 서울에서 바깥으로 가서 아파트로 가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아파트 수요로 네. 가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 빌라나 비아파트 물량을 무시할 일이 아니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이제 네. 흔히 많이들 이제 그쪽을 무시하고 아파트 물량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도 이번 기회에 이게 따로 차이가 볼 있구나. 게 따로 네. 볼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워낙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에 이제 불장이 왔었다 보니까 이제 워낙에 국장은 답이 없지만 아파트 특히 서울 아파트는 무조건 우상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논리 대부분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 절벽이다라는 것과 정부가 하방을 좀 받쳐준다. 뭐 둔촌주공이나 이런 사례를 봐라. 이렇게 받쳐주고 뭐 지금 뭐 종부세나 이런 것도 지금 막 거의 무력화시켰고 경기도 안 좋은데 종부세 다시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이건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 굉장히 이제 또 이 무적의 논리가 이제 화폐 가치는 하락하니까 네. 그럼 당연히 더 희소한 이제 서울의 부동산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이 너무 올랐다고 해서 이제 너무 올랐을 때와 너무 내려갔을 때 둘 중에 너무 내려가면은 이건 국가 경제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기 위한 노력은 하는데 네. 너무 오르면 이거 너무 큰 문제다라면서 이거를 낮추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이게 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려갈 때 이렇게 이러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큰일 나니까 이걸 방어하는 노력 이렇게 좀 같이 따른다는 것은 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니까 이게 정부는 급등보다는 급락을 훨씬 싫어한다. 뭐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문제가 지금이 이제 어쨌든 당분간 이제 리더십이 좀 약간 실종되는 시기. 이 시기에는 사실은 그동안 뭐 레고랜드 사태 때라든가 뭐 어찌 보면 최근에 이제 롯데 같은 일들도 보면은 이게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이게 다 막아라 이런 것들은 어떤 리더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늘 공무원인 분들은 이거 누가 그런 결정을 할 수 누가 책임을 있겠습니까? 지겠어요? 그 책임도 질 수 없는 일을 그냥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그립감이 약해지고 한다면 무차별적으로 다 막고 한마디로 약간 좀 포퓰리즘적인 이런 것들에서는 한 발자국 이게 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규제가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좀 거죠.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채권 시장에서는 저는 이게 떠오르는 일화가 이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약간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을 때 그때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터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을 당시 이제 산업은행이 대주주였었는데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이 회사는 뭐 산업은행이 뭐 그냥 다 책임지겠지 약간 이런 좀 약간의 그런 도덕적 해이가 있었는데 약간 이 리더십이 실종된 시기 때 기재부와 금융 이런 데서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문제를 채권자들이 다 같이 분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이 이게 만약에 리더십이 이렇게 실종되지 않았던 시기라면 또 그냥 뭐 마거해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뭔가 그런 게 없던 시기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제 딱딱 도덕적 해이를 이제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이걸 좀 책임을 분담하는 식으로 갔던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리더십이 실종된 시기에는 그냥 무조건 다 하방을 바친다. 뭐 어떻게 뭐 그런 식으로 간다. 라는 약간의 그런 포퓰리즘적인 데에 이렇게 도덕적 해이랄까요? 이런 거에서는 좀 이제 좀 그런 건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네. 또 그런 게 하나 있고 부동산 가격이 조금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워낙 이제 시장에 계신 다른 전문가분들이랑 뷰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공격도 많이 받고 네. 그런 부분인데 가령 이렇게 좋은 곳의 부동산 가격이 평당가가 이제 한 22년 사이에 7.4배 오른 건데요. 예, 이제 반포동과 2000년 초에 1,354만 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당가가 1,354만 원이었는데 이제 1억을 넘는
아, 1억. 그렇죠. 예, 평당 1억이 넘는. 네, 저 평당 이제 1억. 반포 압구정은 지금 아, 그렇군요. 평균적으로 평당 1억이 넘으니까. 평균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7.4배 오르긴 많이 했습니다. 올랐어요. 예, 이렇게까지 오른 동력이 뭐냐를 생각해봤을 때 사실 이 지역은 뭐 공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게 항상 여기를 살고 싶어하는 분은 너무 많고 그에 비하면 뭐 공급은 신축 그렇지 아파트는 너무 않으니까. 없고, 예. 근데 3배 올랐다가 한 10년 횡보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2배 오르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결국 7.4배 오른 건데, 이 흐름 속에서 명목 GDP는 3.4배 GDP요? 올랐거든요. 예, GDP는 3.4배 올랐는데 가계부채는 7.1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서 항상 수요가 넘치는 곳인 건 맞는데 네. 그게 7.4배까지 갈 수 있었던 동력은 저는 좀 이게 부채 컸다. 때문이다. 이게 좀 이렇게 7배나 늘어난 것이 가장 큰 동력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일단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22년 사이에 뭐 7배 올랐으니까 그럼 지금은 평당 1억. 그러면 또 20년 후에는 이제 평당 7억을 이제 뭐 갖는 거냐 했을 때 저는 그 논리가 되려면 가계부채도 그 정도로 올라야 될 텐데. 늘 수가 있겠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가계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GDP 대비 비율을 생각해 보시면 와. 이제는 뭐 GDP 대비 비율이 뭐 3분의 1 수준에서 이제는 이제 거의 뭐 90% 넘는 수준으로 지금 와 있다 좀 보니까 문제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비율이 워낙 높아져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기재부 금융위 할 거 없이 정부에서도 가계 부채를 더 늘리지는 않죠. 그렇죠. 좀 이제 최소한 명목 GDP 늘어나는 거 이내로 통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기조 하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성장보다는 이런 식이 가깝지 않겠냐 하는 게 메인 아이디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급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채널에서 제가 공급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뭐 공급이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이게 오도가 돼서 뭐 저는 공급이 항상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다만 그 신평사에서 건설업 애널리스트를 할 때 야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 분석 영역이었거든요. 거기에 건설사들의 실적이 달려 있다 보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근데 저도 초반에는 제 배우는 그런 자료들이 다 보면 하나같이 공급이 내년에 어쩌니까 오를 거다. 공급이 늘면 뭐 그래서 집값이 내린다. 이렇게 공급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 공급이 그러면 오르겠구나. 혹은 많아지니까 내리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뭐 공급이란 건 흔히 착공 물량과 입주 물량이 대표적인 공급 물량인데 가령 이럴 때 2009년 10년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아파트로 봤든 비아파트까지 합쳐서 보든 입주 물량이 되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입주 물량이 적어서 앞으로 집값 오른다라고 했는데 정작 2010, 11, 12, 13년은 계속 집값이 좀 빠졌던 시기예요. 이게 그러게요. 착공으로 봐도 되게 적었어요. 착공도 적고 입주도 적은데 그 뒤로 3년을 그냥 집값이 계속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되게 희한하다. 게다가 또 오히려 한 2015년 이후의 시기는 이 착공도 엄청나게 늘었고 이때보다 엄청나게 늘었죠. 이 시기랑 비교하면. 입주도 당연히 저 때보다 더 늘었는데도 막 계속 막 오르는. 그래서 이게 공급을 기준으로 전망을 하면은 이게 상관관계가 너무 안 나와서 이게 왜 그럴까를 이제 막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이거는 이제 월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이 막 많을 때는 한 달에 막 이렇게 10,000건씩도 갔다가 없을 때는 막 이렇게 1,000건 이하로 갈 정도로 한마디로 수요가 너무 이렇게 진폭이 크니까 공급이 한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다는 그냥 수요의 진폭이 가격의 향방을 이제 결정해버린다라는 거죠. 일례로 이렇게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았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때 거래도 굉장히 많이 되고 이 시기가 서울의 집값과 전세가 둘 다 되게 많이 올랐던 시기이죠. 뭐 아시다시피 그건 이제 코로나 저금리가 워낙에 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오히려 2022년은 이 두 시기에 비해서 훨씬 입주 물량이 적었던 때인데도 이때는 집값 전세가가 둘 다 동반 급락을 했었던 시기이고 수요도 확 죽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많으면 아무리 공급량이 좀 늘어도 집값을 막 올리고 수요가 이렇게 약세가 되면은 입주 물량이나 착공 물량이 줄어도 조정을 받는다 말씀을 하나 결국은 그러니까 공급이 이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의 폭에 비해서 수요가 진폭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리고 수요는 사실은 사람들의 심리, 내가 얼마나 사고 싶은지 그게 결정될 거고 집을 산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대출을 해주냐 안 해주냐도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집을
사고 싶다는 심리는 당연히 너무나 큰데 그치. 그거를 이제 이 가격에 가능하게 해주냐 않냐는 이제 맞아요.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이제 대출이 얼마나 어렵냐 쉽냐가 그냥 이제 수요를 좌우하는 앞으로. 예, 그런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근데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거를 관리하는 시기에는 부채를 과거보다는 이제 늘리기 어려운 시기니까 예, 과거 같은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 어렵다. 뭐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는 거고요. 정리하면 공급보단 수요가 중요한데 수요는 심리와 대출. 근데 그 중에 이제 대출이 중요한데 대출은 정책에 의해서 정해지고 네. 정책은 GDP 대비 가계부채를 한다는데 네. 오늘 이야기한 거 종합해 보면 GDP가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면 부채가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러면 심리가 안 좋고 대출이 안 늘면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러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가계부채 계속 뭐 틀어막기만 할 거냐? 뭐 저도.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살려줘 이런 거죠. 뭐 그렇죠. 뭐 혹은 뭐 야 그래 너무 힘드니까 이쯤에 이제 풀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다들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자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과거에 2007년 기준으로는 이 회색 바로 나타낸 이 국가들이 당시 이 비율이 매우 높았던 국가들이 이제 바로 금융위기 때 이제 무너진 국가들이 됐죠. 그래서 이 국가들의 집값이 이게 높을수록 선후 관계가 서로 피드백이 있었겠지만 스페인, 아일랜드 다들 어찌 보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가계부채가 늘었을 수도 있고 가계부채가 또 부채 내기 쉬우니까 또 집값이 오르고 이게 서로 선순환을 한 건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이제 그래서 가계부채 비율이 쫙 올랐다가 여기서 한번 이제 트리거가 발동해서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계부채가 청산을 당하다 보니 이제 이들이 그 사이에는 이제 청산을 당하고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함으로써 부채 비율이 다들 이렇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낮아져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 중국 같은 경우는 이때 상대적으로 낮았어서 이들처럼 힘든 일을 겪진 않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너무 심각하네요. 상황이라서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약간 그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좀 약간 업보로서 돌아오는 게 이들 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많이 낮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낮추는 과정은 분명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디레버리징이라는 건 당연히 고통스러운 거니까 맞아요. 그만큼 계속 힘들었는데 근데 이 시기에 이거를 낮췄던 국가들은 지금 그 사이에 뭐 신용등급도 오르고 경제도 좀 이제 회복으로 왔는데 이 그때 상대적으로 좋았던 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요 시기에 이제 더 늘다 보니 지금 이제 오히려 더 문제일 그렇죠. 수 있겠네요. 이들보다 지금 더 이제 프랑스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지금 문제인 상황으로 좀 들어오게 됐죠. 하긴 그때 피그스 국가 할 때 프랑스는 없었거든. 그렇죠. 그때 독일, 프랑스는 그래도 버티니까 맞아요. 유럽이 이제 갈 수 있었는데 뭐 당시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피그스라고 하는 국가들의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였었다가 막 뚝뚝 이렇게 떨어졌었죠. 트리플 B로 뚝뚝 이제 떨어졌던 네. 과정을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척척 이렇게 올랐죠. 올라서 이렇게 오히려 이들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등급이 신용 등급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거든요. 근데 저들이 왜 어쩌다 저렇게까지 트리플 A였던 국가들이 어쩌다 저런 수모를 겪었냐라면은 초반에 가계부채가 이게 지금 빨간 선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인데 초반에 오를 때는 정부부채 비율이 좀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초반에 어느 정도 오를 때는 집값도 오르고 사람들이 소비도 막 이렇게 더 많이 하니까 세금도 더 많이 거치고 네. 경제 전반적으로 활력이 좋아지고. 좋았는데 그렇죠. 이제 건설사 채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실업도 낮추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 더 늘렸더니 사람들이 빚 갚느라 소비를 못해서 소비를 못하니까 당연히 침체가 경기가 안 오고 좋아지고. 세금도 덜 거치고 그러면 침체도 오고 세금도 덜 거치니까 정부는 이제 막 이렇게 돈을 빌려야 되고. 돈을 풀어야 되고 하다 보니 정부 부채 비율이 이제 후행적으로 확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상황에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 이게 늘어나 버리면 이게 좀 이들 국가들 보면은 약간 답 없이 올라가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결국은 신용 등급이 막 이제 강등이 되고 강등되니까 이제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가고 이 악순환에 이제 빠져버리는 사례가 있었던 거죠. 네. 예. 근데 우리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면은 가계 부채는 좀 이제 좀 턱에 찼는데 네. 정부 부채는 그래도 아직 우리 신용 등급의 어떤 피어 그룹과 비교했을 때 썩 나쁘지 않은 수준이기는 하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벨기아나 프랑스처럼 이렇게 유로를 쓰는 한마디로 이제
기축 통화를 쓰고 있는 국가들이 아닌 그런 나라들과 비교해서는 우리가 이 비율이 낮다라고 볼 수는 또 없는 수준에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야, 뭐 벨기에나 프랑스는 뭐 80% 넘던데 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야, 이 비기축 통화 피어들과 비교를 해야 좀 온당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지금 GDP 대비 통합 재정 수지가 2019년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적자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거의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이제 고령화에 좀 기인을 하고 정부가 쓸 돈이 그쵸? 많은 거죠. 그렇죠. 정부가 써야 될 돈이 구조적으로 더 많으니까 그래서 벌써 내년에 이제 국채도 발행을 또 이제 많이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게 안 그래도 고령화 때문에 정부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 와중에 이렇게 이 가계부채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거로 인해서 정부 지출을 거기서 더 많이 한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이 비율이 좀 앞서 봤었던 그런 나라들처럼 올라갈 소지가 있고 이게 어느 수준 더 올라가 버리면 이제 국가 신용등급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통화 정책과 뭐 재정 정책 있는 와중에 이제 재정을 써라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잘 올려놓은 이거를 좀 지키기 위해서라도 함부로 이거를 좀 이렇게 풀기 어려운 상황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고통스럽다 해서 여기서 정부가 더 막 이렇게 적자를 막 더 늘린다 이런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같이 감안을 하고. 그러니까 앞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터널이 언젠간 좋아지긴 할 텐데 우리는 이게 참 좋아지려면 고통을 어느 정도 감수를 좀 하는 시기가 있어야 되고 저는 이게 조금 돌아보면 조금 아쉬운 포인트이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은 GDP 성장률이 사실 이 기준금리를 막 1%대를 하고 있을 때 GDP 성장률을 이렇게 3%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구조적으로 더 높은 시기에 금리는 이렇게 아주 확 낮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좀 부양도 되고 자산 가격도 막 오르고 뭐 이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요 시기에 국가 신용등급이란 거를 되게 신경 쓰다 보니까 정부 지출을 막 늘린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이제 부양하는 그런 대응을 했었는데 그 기준금리가 1%대였던 시기는 우리가 심지어 지금보다 성장률이 높았었던 시기였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사는 시기는 성장률은 저 때보다 낮은데 기준금리는 저 때보다 높은 시기를 당분간 좀 견뎌야 한다. 좀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나 어떤 경기 부양 효과가 가까운 과거를 생각하기에는 어렵다. 좀 이게 이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하신 내용을 이제 들어보면 굉장히 안 좋은데 이제 그걸 돈을 어떻게든 다운시키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되게 안 좋다는 얘기죠. 네, 되게 안 좋으니까 각오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정부도 정책을 이렇게 과감하게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글루미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긴 한데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너무 치우치지 않게 밸런스를 맞추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덧붙이면은 사실 뭐 이제 반포나 이런 데를 되게 많이 집값이 올랐는데 이런 코인으로 많이 버신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더 높은 가격으로 여기를 사고 하면서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건 아니고 약간 아웃라이어 수요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거래량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싶은 거고. 그리고 사실 올해 이렇게 상급지들이 잘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이 이제 갈아타기 장세였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이제 끝없이 양극화를 생각하시는데 양극화가 끝없이 갈 수는 없는 이유가 갈아타기 하려면은 기존 내 다른 집이 팔려야 이제 그 상급지 집 수요도 생긴 건데 여기가 자꾸 낮아지면은 이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수요도 좀 이제 힘을 잃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좋은 부분 하나 꼽자면은 너무 양극화라는 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이 시기는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는 시기. 반대로. 반대로 좀 그런 시각도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왜 여러 가지 점검해봤을 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제 지금 정부의 정치 리스크까지 지금 불거진 상황이라서 이 문제를 좀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동력이 조금 약하다라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그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석 팀장님과 함께 전체적으로 매크로와 뿐만 아니라 부동산 이야기까지 쭉 해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뭐 효치님들한테 2025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뭐 당부하실 말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글루미한 쪽으로만 너무 이게 부각이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어찌 보면 이제 서두에 한번 각오해 이런 얘기를 하긴 예.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 네. 또 보면은 이제 금리를 지금 낮추고 있거든요. 벌써 이제 2번 낮췄고, 근데 보면 금리 인하의 효과는 통상 한 3분기쯤 뒤에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네. KDI 자료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효과가 내년부터는 또 일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로 인해서 또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는 여력도 생길 테니까 뭐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고 또 네. 이제 워낙에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이 또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요소이긴 한데 네. 어찌 보면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양극화가 해소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감안해서, 생각해보자. 예, 네. 감안해서 보자라는 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팀장님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